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여자이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내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지 눈물을 자주 흘리진 않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건지 하늘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남편의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41살입니다. 연애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결혼은 2년 차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 저 또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눈 맞으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3층에 있었고 남편은 5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얼굴을 본 계기는 남편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급하게 서류 한 장을 팩스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필 기계가 고장이 났고 저희 회사에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잠시 화장실을 들리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눈이 맞았고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팩스 한 장만 부탁한다길래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팩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건지 하루에 최소 5번은 내려왔고 하필 저는 문 앞에 책상에 있었기 때문에 팩스 보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날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다음날은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어색한 웃음으로 도움을 청해왔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 말하지 않고 팩스 보내줬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그날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전날도 도움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그날도 5번 정도 팩스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고치는 게 오래 걸린다고 말하니까 회사 대표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지 않아서 자기도 답답하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 군말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렸었네요. 그래도 일주일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고쳤나 보다 생각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 중이었고 점심시간이 되고 동료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나가는 순간 앞에서 도움받았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가 나오자마자 밝은 웃음으로 괜찮다면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다며 나중에 도움받을 일 생기면 그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는 동료분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이후 얼굴 볼 일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날 하필 제 컴퓨터가 다운이 되었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컴퓨터를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5층에 올라가 노크를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컴퓨터 고치는 기사가 올 때까지 컴퓨터 좀 빌릴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고 그 남자 컴퓨터로 급하게 작성한 서류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를 보고 있던 남자는 때마침 점심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밖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자고 권했고 전송한 파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몇 번씩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까지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래도 사람 착하고 뭐든지 이해해주고 항상 배려하는 모습에 사람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연애한다기보다 그냥 일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연인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 남편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안 돼? 그동안 만나왔던 시간도 1년이 아닌 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서로 알 만큼 알았고 나이도 있는데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니? 내 입장도 이해해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아기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 성격상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는 성격도 아니고 결혼하면 자기랑 분명히 싸우게 되는 일도 자주 있을 텐데 그런 거 전부 배제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도 연애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걸? 미래를 함께하고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늙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될까? 주위에서만 봐도 이혼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됐지만 결국 끝은 좋지 않은 결말이었어.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저도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주위에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상황들로 인해 결국 아픔을 맛보게 되니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매일 저를 설득시켰고 저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새벽밤 공원을 돌고 있는데 너무 깊은 생각을 하던 나머지 공원에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움푹 파인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게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제 전화를 바로 받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남편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와 주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업어주었고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보여준 남편의 마음은 한결같았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상견례 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때 당시 서로가 워낙 바빴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가 오랜 기간 연애하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할 때 얼굴을 보기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상견례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처음 시부모님 뵙는 자리에서 많은 긴장을 하게 되었네요. 얼굴 보는 건 처음이지만 아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얼굴 보니 제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요. 미모가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곱고 말하는 것도 어찌나 예의 바른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제대로 고른 것 같아요. 3년을 만났으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어요. 그동안 봐오면서 둘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늦은 만큼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만큼 결혼식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가야지 우리 딸도 시집을 가죠.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서두르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큰 문제였죠.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비 시누이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동생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은 저와 반대였어요. 그런데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결혼하겠지 생각하며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왔었어요. 자연스럽게 동생과 예비 시누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쪽으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제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시던 물을 내뿜었고 엄청 놀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좋은 인연이 없어
아직까지 혼자 지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저와 남편은 상견례를 하려고 나온 건데 저보다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지 아빠가 중간에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그제서야 시어머니 눈치를 챘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쪽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현재 저와 함께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가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죠.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며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점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선 충분한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잠깐 만날 때와 다르게 같이 퇴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와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자주 놀러 오세요. 평일에는 저도 워낙 바빠서 시간이 안 되거든요. 신혼부부라고 둘만의 시간을 너무 갖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함께 놀러 가면 좋잖아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주말에 태안 쪽으로 놀러 가는 거 한번 계획해 볼까요? 태안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다음 주에 태안 갈 수 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당연히 시간 되지. 그렇잖아도 주말에 계획 없었잖아. 말 나온 김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처남도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봐봐. 주말에는 좀 쉬는 게 좋으려나? 집과 의사라 시간 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 동생도 주말에는 쉬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이번에 참석하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양가 집안 모두 결혼식 이후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분위기를 잡아주며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게 잘 이끌어 나갔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지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시누이와 남동생도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개인차 끌고 가지 말고 큰 차 하나 렌트해서 움직이자고 했는데 남편의 말에 따르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날 여행은 너무 만족했고 이런 결혼 생활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날의 여행은 마무리되었어요. 시누이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문자가 왔고, 자기 전에 대화 좀 하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꽤 심각해 보여 이유를 알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통화를 급히 끊더라고요. 저는 누구길래 심각하게 통화를 하는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했었다며 저에게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 주에도 또 여행을 가고 싶다며 저희 부모님과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있으니 괜시레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주변에서는 모든 게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해 사돈끼리의 여행도 솔직히 조심스럽잖아요. 저도 그런 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전한 말을 듣고 다음 주도 상관없다며 웃으면서 답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괜찮으니 매주 다니면 힘들다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그때 움직이자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고, 저는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시누이와 동생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도 현장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주말에 괜찮은 영화가 개봉을 해서 심야로 보러 갔었어요. 표를 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다리면서 잠시 화장실을 좀 다녀올 겸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남동생이 멀뚱멀뚱 서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도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데이트하러 온 거야? 너 여자 있었어? 왜 나한테까지 숨기고 몰래 만나는 건데? 나한테 여자 만나고 있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정말 실망인데? 누군진 몰라도 여자 핸드백까지 들어주는 거 보면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인가 봐. 화장실에서 곧 나오겠네. 얼굴 보고 들어가야겠다. 지금 영화 이번에 개봉하는 거 표 끊었지?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여자 만나는 것도 엄청 신중한 우리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한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제 눈의 동공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고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서는 남동생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영화 시작했겠다며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몸을 돌렸고 저와 마주치게 된 신우이는 화들짝 놀라며 남동생 뒤로 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남동생과 신우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한테 자기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올 시간이 지나자 걱정이 돼서 화장실로 걸어왔고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봄과 동시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남동생과 신우이를 보고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둘이 왜 함께 있는 거냐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가 동생한테 자기라고 했다며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전혀 몰랐다고 자기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결국 그날 영화는 물 건너가게 되었죠. 남동생과 신우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들려 둘의 사이가 언제부터였는지 진지하게 물어봤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던 신우이와는 반대로 남동생은 당당하게 저와 남편이 상견례 할 때부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2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우리도 계속해서 숨길 생각은 없었어. 언제 말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다고. 그래서 태안으로 여행 갔을 때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섣부르게 말하는 순간 좋았던 분위기 깨질까봐 망설였고 일도 바쁘고 자꾸 미루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새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왜 여태까지 말을 하지 못했겠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 반대할 게 뻔하고 좋은 말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된 거죠. 어차피 밝혀진 거 우리 결혼하게 밀어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안 나오면서 전혀 문제 없었고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숨만 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어버렸는데 계속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주말에 저희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가 펼쳐졌지만 그래도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은 좋았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았던 남동생이 그래도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겹사돈이 되었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남동생은 치과일 때문에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걸 꺼려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자고 신우이를 설득시켰어요. 신우이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해외로 여행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동생이 워낙 예약된 환자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여름에 날 잡아서 떠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신우이 기분이 좋지 않아
남동생이 고민을 털어놨고 제가 신우이와 단둘이 만나 쇼핑을 하면서 가지고 싶은 옷 몇 개 사주며 기분 풀어주었어요. 이럴 땐 남자보다 여자끼리 서로 수다도 떨면서 대화를 해야 풀리잖아요. 저녁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우이가 어차피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는 거 모두가 시간 맞춰서 가족여행으로 함께 떠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며 같이 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라며 일러줬고 신우이의 추진력에 저희 모두 남동생 시간에 맞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제주도로 향했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어요. 좋은 풍경 보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혼여행 온 남동생과 신우이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사진도 많이 찍어 주었네요. 그런 시간들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각자 배정받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둘만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서 다니다 보니 신경 쓸 것도 많고 긴장을 많이 했는지 체력 소모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금방 지쳐 잠이 들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남동생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자마자 남동생은 땀범벅이 된 상태로 신우이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과 함께 신우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불을 감추고 얼굴만 내밀고 있길래 남편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신우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물어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확대 수술한 게 터진 것 같다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불을 조심히 들춰보았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부어 있었고 아무래도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일단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양가 집안 난리가 난 상태였죠. 그런데 응급실에서는 당장 제거할 필요는 없고 수술받았던 데 다시 찾아가서 재수술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옛날이야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형물이 응집력이 좋아 쉽게 녹아내리지 않는다며 다음날 시술받은 곳으로 바로 가길 권했고 저희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응급실에서 대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벽 비행기를 확인한 다음 남동생과 신우이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뒤따라 가셨습니다. 뒷수습은 저와 남편이 모두 처리하고 올라갔고 신우이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남동생에게 저녁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신우이가 전날부터 가슴이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별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이불을 들추고 확인해보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 다급하게 불렀던 거라며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가슴 수술한 줄 알았냐고 물어보니 그것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나둘 느끼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며칠 동안 시댁에서 지내다가 몸이 좀 회복이 된 상태가 되고 다시 출근을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붓기 빼는 데는 호박죽이 최고라며 월차 내고 쉬는 날 저희 집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호박죽 놓고 가셨거든요. 아무래도 저와 신우이가 친하기 때문에 대신 전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먹을 수 있게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잠시 신우이 집에 들르는데 신우이가 아침 일찍 나서더라고요. 급하게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제 손에 들린 호박죽을 남동생에게 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나섰다는 말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아직 출근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 다시 차를 타고 신우이 학교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호박죽을 들고 교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길래 신우이 이름을 대면서 호박죽을 전해주려고 왔다니까 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선생님은 이 학교에 없다며 잘못 알고 오신 거냐고 저에게 다시 되물었고 뭔가 좀 이상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길래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얼마 전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며 신우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니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리 알려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호박죽을 건네받았고
신우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도 출근이 늦어진 상태라 급하게 차에 올라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 유턴을 해야 하는 신호줄이 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밀러에서 신우이가 정문에서 다시 나오는 걸 확인했고 호박죽을 들고 있는 상태로 어딜 급하게 가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차를 돌려 신우이가 사라진 곳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차로 움직이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한편의 차를 주차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이 늦어지자 전화가 왔고 잠시 양해를 구한 다음 신우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봇대 한편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곳에 저희 엄마가 준 호박죽이 내동댕이 쳐서 터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고 더 충격인 건 그 안에 저희 엄마가 손편지까지 썼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사진을 찍어둔 다음 엄마가 써준 편지를 제가 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신우를 다시 찾고 있는데 전봇대에 호박죽을 버린 주위에는 다른 상가는 없었고 죄다 주택가였어요. 그런데 PC방 하나가 있길래 혹시 몰라 들어가 봤죠. 어둑한 지하에 있는 PC방이었고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신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게임에 정신 팔려 제가 왔는데도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셋을 확 벗기자 신우가 하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아이씨, 개자식아. 내가 게임하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지? 새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뭐? 개자식?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인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호박죽 전봇대에 던져버리고? 너 초등학교 교사 아니지? 너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친 거냐? 너 백수야? 바른대로 대답 안 해? 네가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 내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 아무도 너를 모르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나중에 따로 물어보려고 그랬지. 나도 출근이 늦은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너는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나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치네? 정신 나갔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고 잡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진 상황에서 손안에 든 쥐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망친 신우가 누군가에게 끌려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왔고 더 충격적인 건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신우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상태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은 동거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우의 뺨을 내리쳤고 그 남자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경찰서 가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제 목소리가 PC방 전체에 울려 퍼지자 분노한 얼굴에 겁을 먹었는지 도망을 쳤고 그 자리에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는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남편과 시모에게 전달이 되자 더 충격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또한 모든 걸 같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그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상견례장에서 제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말에 시모는 그 순간 며느리 직업 1순위인 신우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거짓말을 쳤고 당황한 신우를 툭툭 치며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신우에겐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당황했지만 상견례장에서 갑자기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결혼하지 못할까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건데 그게 점점 상황이 커지고 말았던 거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 또한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왔고 신우에게 자기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냐며 눈물을 보이자 신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동생의 돈을 보고 접근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백수였고 시모에게 매일 용돈이나 타스는 볼 것 없는 여자였죠. 저희는 당연히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냥 교사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이런 식으로 저희를 뒤통수 칠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결국 시댁 집안 모두 결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남편과 저까지 이 문제로 인해 신용을 잃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혼인신고 무효 소송과 함께 시댁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와 그동안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전부 소송을 걸었어요. 남동생도 전혀 알지 못했던 건 매달 신우에게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건 시아버님 일하고 받은 월급을 신우에게 일부 줬던 거고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사를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소름이 돋는 시댁들의 치밀한 계획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일을 주동한 시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어요. 이 일을 방조한 시댁 집안에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네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일 충격받은 건 남동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들이 뭔지 충분히 생각하고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